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우편법과 국제 우편 규정 그리고 국제 우편 취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편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2013년도 12월 31일 그 시행되는 개정판으로 지금 기술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첨부 파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올해 1월 20일 날 지금 개정이 돼서 이게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안을 올려놨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만약에 교재로 진행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는 신설이 됐다든가 아니 이거는 바뀌었다든가 개정이 됐다든가 그 교재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는 출력을 하셔갖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편 관련 법령은 첫 번째 일단 우편법입니다. 우편법은 기본적으로 우편에 관해서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 우정사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 법입니다. 이것은. 자, 국제 우편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약에 의해서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 우편 규정 밑에 국제 특급 우편의 취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규정이 있겠죠. 거기까지가 이 우편 관련 법령의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를 따라오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거를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하시면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을 다시 이제 반복하는 효과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자, 교재 130페이지를 보시면은 총칙해서 그 우편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편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편법 제1조에 적용이 그 1조의 기술이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우편법이죠.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왜 국가에서 하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죠. 강의 첫 시간에 아마 그 들었던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죠. 적정한 가격. 자, 이 보편적인 서비스와 적정한 가격이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편 사업을 어떤 그 하나의 기업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 독점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 그러면은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서신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우편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가 합니다. 우편 사업의 주체는 무조건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우편 사업에 대해서 그 주관하는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우편 사업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서신의 교환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더 나와 있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입니다. 복지 증진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서비스라는 것은, 이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필요한 어떤 그 서신 내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또 보면은 그 정보의 보편화 이런 측면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제1조에 있는 여기 이 교재에는 뭐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제가 개정된 거를 보내드린 파일 안에 있는 목적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적은. 이게 왜 우편법이 정해져 있고 우편은 왜 사업이 국가가 주체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을 하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자, 교재에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자, 이 법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편물이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눈다. 통상 우편물은 그냥 서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편지라든가 아니면 서류 봉투에 있는. 소포 우편물은 그 소포를 보내보셨죠. 예컨대 뭐 이런 분필을 상자에다 넣어서 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통상 우편물이란 서신 등의 의사 전단물 그리고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 등을 말한다.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서류 봉투 같은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소포 우편물이란 통상 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좀 박스가 큰 걸 얘기하겠죠. 네 번째, 그 우편 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 간소에 내야 하는 금액을 얘기한다. 자,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달업이 그 운수업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여기 그 풀이에 나오는 거죠. 발송이나 수취인이 우편 간소에 내야 하는 금액이란 그 송달의 대가입니다.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소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그냥 우편물이라는 것은 내가 보낸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분류하고 그것을 차에 싣고 가고 그걸 다시 우리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건 어떤 배달, 운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는 이제 5번에서 우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표란 우편 요금의 선납과 우표 수집 취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생하는 증표를 얘기한다. 뭐 그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우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 그냥 우표는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징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 요금 표시 인형, 그리고 인쇄된 봉투, 인사장이 딸린 것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서신이란 사실은 이 우편 사업에 그 아주 고대부터 시작한다라면은 그 소형 포장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서신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서신이란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달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신 제외 대상이라고 그래 갖고 나옵니다. 이 서신 제외 대상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자, 기본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매개체, 뭐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서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제외되느냐 문제 내기 가장 좋겠죠. 자, 서신 제외 대상 그 보시면은 법에 따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죠. 영 제3조에 들어갔죠. 자,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그리고 잡지, 그리고 뭐 서적이죠. 서적인데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그 교재 131페이지에 보면 경영 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에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법 제2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자, 국가죠. 주체는 국가입니다. 항상 이 국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국가가 그 업무는 그 국가가 주체이긴 하나 국가가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한 그 부서죠.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 관장을 하게 되죠.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게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2013년도 3월 23일 개정에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별정 우체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정 우체국.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국가가 모든 각 지역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누가 사업자를 내고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맞춰보고서 아, 이 사람은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줘서 별정 우체국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정 우체국에 대해서 그 인허가라든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제1항과 5항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이 송달행위 업을 하지 못하며 이 얘기는 독점이라는 겁니다. 자, 타인을 위한 서신이 송달행위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독점, 사업의 독점. 사업의 독점을 맡기는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보편적인 우편 영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우편 사업에 대해서 독점권을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제2항에도 이 앞에죠. 독점권을 인정했는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중량이 350g을 넘거나 45조 이에 따라 서신 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 송달의 대가로 받은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 우편 요금이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풀어준 거,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사설 택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택배가 우체국만 하진 않죠. 그리고 국제 특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체국만 하지 않죠.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뭐 D모로 시작하는 국제 특급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택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택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은 또 여기서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인 서신 전달이나 작은 것들은 보편적 서비스로 해서 정보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주나 큰 물건들 막 이렇게 뭐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이제 업으로 할 수 있다. 그거를 풀어주기 위한 단서 조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독점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5번째 보시면 우편 사업이나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이제 이게 끝나고 다음 파트인 금융 쪽으로 넘어가시면, 금융상식 쪽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우편 창구 업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에 관한 예금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또 따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체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우체국 안에서 금융 업무도 보고 보험 업무도 보죠. 우편 업무만 보진 않습니다.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우편 업무 또는 제45조 2에 따른 서신 송달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했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지금 이 교재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왜냐하면 교재는 2013년도 법을 기준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2014년도 6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종사했던 자는 재직 중에 알았던 비밀 함구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교재 13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인 거죠. 서신 송달업의 신고 등에서 나오죠. 이것은 미래창조부 과학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고 인가를 또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제 교재로 보시면은 지금 133페이지에 뭐 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33페이지, 134, 135, 136, 137페이지,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13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서신 송달의 위탁 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업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는 예컨대 지정되어 있는 별정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 대신해 주는 업무, 지정돼서 허가를 받은 자 아닌 사람에게 이 행위를 위탁해서 맡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재는 139페이지죠. 우편 사업이나 우편 창구 업무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서 뭐 첫 번째 다른 법률로의 규정에서 이것은 뭐 우편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그거는 금융편에서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업무의 위탁,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별정 우체국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온 거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다음은 이제 3조에 보시면 우편물의 운송명령, 이것은 교재 1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죠.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오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운송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철도나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것은 뭐 집중국에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철도 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옵니다. 두 번째,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 어쨌건 간에 물건이 우편물이 다 모이면 집중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또 큰 차든 뭐 트레일러가 됐든 기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간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혹은 뭐 물량이 많다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셔틀의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로서 아니면 내 차를 이용하든 혹은 뭐 기차를 이용하든 배달을 했다, 운송을 해줬다 그러면 운송료를 지불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우편 사업은 운송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3조의 3 여기는 우편물의 우선 취급 조건인데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 선박,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비어서 바꿔 실어야 한다. 일단 우편물은 다른 것보다는 우선시 취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예컨대 선박에 여러 가지 트레일러들이 실려 있겠죠. 배를 타고 운항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트레일러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선장의 권한입니다. 그럼 선장이 트레일러 적재된 화물을 버릴 때 우편물은 맨 나중에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우편물의 우선 취급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재 14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이번 내용은 142페이지 6번의 2죠. 우편물의 최후 처분. 자, 그리고 교재 142페이지에 6번에 6-3번을 보시면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물의 배달 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6자리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띵 이렇게 해서 6자리로 돼 있죠. 근데 외국은 5자리라 뭐 5자리로 줄인다 어쩐다 한다 그러는데 아직은 6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은 우편 집병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우편 운송원, 우편 집행 또는 우편 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 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2014년 6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 파트는 지금 교재로는 144페이지죠.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쭉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영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2번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조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그 요청받은 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청구를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거죠. 그 얘기는 그 교재 144페이지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과 비상시 조력 청구권, 이게 비상시 조력 청구권이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이고, 교재에 보면은 뭐 손실 등의 보상이나 보수 및 손실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법으로는 사실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데 교재 이렇게 풀어서 써줬는데, 말 그대로 실 비용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걸로 피해를 받거나 하면은 청구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5조를 살펴보시면은, 자, 교재로는 144페이지에 8번이죠. 자, 운송원 등의 통항권입니다.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그리고 우편 배달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은 도로 등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 차량, 선박 등으로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이 붙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되죠. 여기서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정당한 보상이, 이건 왜냐하면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사업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살펴보시면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은 제3항의 요구를 도선 요구죠. 도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재 14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 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부분도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화물이 있다. 근데 그게 우편물이다. 압류가 안 되죠. 그거는 뭐 앞 시간에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문제풀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자, 교재로는 145페이지에 있는 10번이 되겠죠. 자, 우편물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 공과금과 부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편에 관한 서류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훼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훼손이라는 것은, 훼손은 예컨대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여기에 화물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장의 어떤 명령하에 화물 몇 개를 버려라. 그래서 예컨대 여기 끝에 있는 화물을 버리고 여기 있는 화물을 버렸다. 그럼 두 개 화물이 남을 경우에 이 버린 화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뭐 한 100만 원이다. 이것도 100만 원이다. 합이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만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번에 그냥 뭐 재수가 없어 갖고 100만 원 날렸다. 이게 아니라 4명의 화주가 손해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 4명이 공동하게 나눠서 5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만 원어치를 그 물에 빠뜨렸지만 50만 원을 보상을 받겠죠.
여기도 50만 원을 보상을 받겠죠. 내 물건은 다행히 안 빠졌지만 나 또한 50만 원, 여기도 50만 원 이렇게 훼손을 부담을 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 화물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럼 원래는 또 이제 5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4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나, 여기 화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우편 화물이다. 그럼 우편은 훼손해서 면제된다는 것이죠. 자, 우편은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든 훼손해서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화주들끼리 n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교재 맨 그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편법 제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편간선은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교재를 보시면 우편물의 검역은 146페이지죠.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화물이 예컨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다. 근데 이것이 우편물이다. 그럼 무조건 이게 1번이라는 거죠. 다른 물건에 우선해서 검역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능력자에 대한 그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이것은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행위에 관하여 무능력자거나 우편 간섭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송인이 물건을 맡겨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민사상 계약입니다. 민사상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라거나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라고 쳤을 때 미성년자가 민사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죠.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우표를 보냈다고 해서 이것마저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일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행위 의제,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라는 표현에 의해서, 이것은 뭐 법률적 용어죠. 의제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그 우편안의 적용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우표에 의한 추신금의 지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우편환금으로 보고 우편안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편안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거는 뭐 여기서 채권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편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해서 교재 146페이지 15번에 나와 있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물의 수집, 구분, 운송, 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 장비 개선 등에 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한번 보시면 교재 146페이지 그 우편 2번을 보시면은 우편 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대상 등 해서 나옵니다. A부터 G까지 나와 있죠. 우편 업무를 위탁받은 자, 우편물의 운송의 규정에 의해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니은에 보시면 우편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된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여기 그것이 2번이죠. 우편 작업 관련 기기나 장비 성능 향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예컨대 뭐 홈페이지가 있겠죠. 우체국 이포스트라는 홈페이지에서 뭐 어떤 기능을 개설을 해서 뭐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편지가 이렇게 있다, 서신이 있다. 그럼 여기 우표가 있고 여기 뭐 도장 이렇게 찍죠. 이걸 뭐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기술 개발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편물 처리 관련 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라든가
기타 우편 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맞다라고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다 지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밑에 뭐 2번 뭐 우편 관련 용품 장비 개선 등에 대한 기술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 다음 권한의 위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재로는 147페이지가 되죠. 자,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위임 입법이라는 게 있죠. 위임 입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으로 위임을 해서 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옮겨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재 147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해서 이것은 자, 대통령령이죠. 영. 제9조 이 제2, 제1항에 해서 1번부터 24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하고 2번만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편 창구 업무의 일부 우편 업무의 위탁, 그리고 서신 송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은 그 영으로서 위탁을 해도 된다.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방운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편법이 뭐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까지는 하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편 영무로 넘어가서 148페이지에 자, 보편적 우편 영무의 제공이다라고 해서 법이 규정이 됐죠. 제14조에 교재로는 14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당한 요금으로 우편 요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 영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2항에 보시면 보편적 우편 영무의 대상은 다음 각과 같다. 첫 번째,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두 번째,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세 번째, 제2가 앞에죠. 1호, 2호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재는 뭐 148페이지 2번에 보시면 보편적 우편 영무의 제공 기준 및 이용 조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 게 앞에 부분에서 설명이 다 된 것들입니다. 자, 3번 그리고 보시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 영무의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 배달의 횟수, 우편물을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교재로는 149페이지 보시면 보편적 우편 영무의 특수 취급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뭐 15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도서, 상간, 오지 등의 우편 송달 기준 이런 것들은 0입니다. 근데 이 앞 시간에서 계속 이론들을 배울 때 그 배송 기준이라든가 뭐 도서 상간 지역 기준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 나오는 이유들은 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편법이 일반법입니다. 우편법으로 정하고 0에서 의해서 정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규칙까지 만들어서 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쭉 넘어가셔갖고 그 뭐 보시면은 우편 송달의 기준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이용자의 1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 간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 영무 및 선택적 우편 영무의 제공과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공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선택적 영무의 제공은 151페이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시면은 154페이지에 보시면 뭐 등기 취급이라든가 보험 취급
이 보험 취급은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게 어차피 뒤에 금융 상식 가시면은 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 법령을 이 교재에도 있지만 쭉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전 시간까지 배웠던 이론이 이런 법의 근거 법령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복습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 파트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155페이지에 보시면은 물품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품 등기는 신고가액 300만 원 이하 뭐 해서 이렇게 귀중품, 귀금속, 귀중품, 가전제품 등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론 시간에 배우셨지만 법에 의해서 그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고 법에 의해서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예외 조항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전에 한번 공부하셨던 이론들이 읽어봄으로 인해서 계속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대금의 교환 부분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제 17조 이제 2항 이제 마저 보면서 지나갈게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 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이제 고시하는 것이 영과 규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만든다. 다 법으로 정했다라는 얘기죠. 합법적인 위임에 의해서. 자, 세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금지 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 용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론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죠, 여러분들? 우편 갖고 왔습니다. 소포라든가. 근데 이걸 개봉을 요구해서 건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은 개봉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단순히 그냥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19조를 보시면 우편요금 등의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 정하는 기준은 뭐 물가 상승률 대비 뭐 다 따지겠죠.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따지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 20조에 보시면 요금 등의 납부 방법은 각 호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죠. 현금, 두 번째 우표, 세 번째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네 번째 여신금융업법에 의해 따른 신용카드, 다섯 번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로 보시면은 156페이지에 보시면 증명의 취급, 요것은 내용증명에 관한 부분, 내용증명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요거는 15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은 접수 시각 증명이라든가 배달 증명, 이것은 부가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158페이지에 국내 특급 우편 보시고, 161페이지에 보시면 분사 우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분사 우편의 역무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군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부대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 군무원에 대한 우편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군사 우편에는 지나오다 보니까 아까 17조로 바로 넘어가서 법 제16조에 의해서 군사 우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뭐 군사 우편의 요금은 일반 우편 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뭐 이렇게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 1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우편 금지 물품이나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 등, 요것은 우편 금지 물품의 고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음란물, 폭발물, 총기, 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또는 독극물 등으로 해서 우편으로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 싶은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 우편은 아니지만 국제 우편으로 가면은 어떤 그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그것이 금지 품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특정 국가에 가면은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이제 국제 우편에서 보낼 때 또 우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통상 우편물의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교재 164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은 지금 요 부분인 거죠. 이 네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돈을 지불하는 방법, 현금, 우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우편에 대한 요금, 아니면 그 증표에 대해 증표에 딸려 있는 요금,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이런 것들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21조에 보시면 우표의 발행권에서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교재로 보시면 165페이지에 나와 있죠. 165페이지에. 자, 우표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발행한다. 두 번째, 우표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편엽서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표의 효력을 살펴보시면 우표는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죠. 훼손된 우표. 뭐 예컨대 편지에 요만한 우표가 붙어 있다. 근데 한 반쯤이 절단된 우표를 붙이셨다든가 이렇게 훼손이 된 우표들은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우편 요금의 제척이라 그래서 제 23조에 나옵니다. 자, 우편 요금 등의 납부는 요금 등을 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교재 165페이지 우표의 효력부터 해서 우표의 관리 및 판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면은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죠. 자, 다음 제 24조로 넘어가시면 지금 교재는 이 규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들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들,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보라고 계속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걸 읽어봄으로 인해서 앞에 배웠던 이론들이 복습이 되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법으로 보시면 법 제24조에 보시면 그 체납 요금 등의 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요금의 체납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이해에 따라 징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기산하여 징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 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5조에 보시면 그 기납이나 과납 요금이 반환 등입니다. 기납이라는 건 냈는데 모르고 또 냈다든가 아니면 원래는 2,000원만 내면 되는데 2,000원만 내면 되는데 3,000원을 냈다든가 이런 경우죠. 이 얘기는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된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돌려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26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요 네 가지, 5가지죠. 1, 2, 3, 4, 5. 그리고 요 5가지는 여러분이 방법이 없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우편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 업무와 관련된 것. 두 번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환부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 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이 우편 업무상 의뢰한 것. 세 번째, 제2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이 구호를 하기 위하여 발송된 것. 네 번째,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법률에 따라서 뭐 설치가 허가 등록된 기관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들은 무료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등은
무료 우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다음 27조를 보시면 우편물의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입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그 무료 우편물은 교재 179페이지의 내용이죠. 179페이지까지 넘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우편물의 그 신고와 개봉 같은 경우에는 그 182페이지죠. 182페이지로 교재로 보시면은 자, 184페이지죠. 우편물의 신고와 개봉 요구입니다. 자,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물 내용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폭탄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이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는 우편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법은 제27조까지 마쳤고 지금 관련 법령 대충 절반 정도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